저는 이미 위기는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시작됐다. 네. 네. 다시 말하면 내수가 살아나기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런데 네. 마침 또 타이밍이 이 미중 간의 본격적인 그러한 패권 경쟁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난해 그래도 5.2%나 성장했다잖아. 그걸 정말 믿으세요? 저는 약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치 1990년에 일본에 버블 꺼지는 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 뭐 좀 반등하는 것 같다라는 기사도 좀 들리고, 아니다, 반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냥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다 라는 기사도 좀 들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이 분야의 정말 전문가 이현은 교수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재직하고 있는 이현은 교수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정된 미래의 책의 저자이시고요. 또 제4의 길 연구소 또 대표님이시고, 지금 주시는 여러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유튜브 채널까지 여셨으니까 제가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들 고정 댓글로 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확인해 주시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가기 전에 우리 경익남 채널 구독자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예. 보고 예.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네.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네. 또 아니면 뭐 분석하시는 것 또 많이 볼 뿐만 아니라 네. 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 제스처부터 시작해서 그 속도, 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참고합니다. 그러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시작하고 보니까 네. 제일 제가 닮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 교수님이 아니었나 아이고. 이런 생각 정말 합니다. 또 실제 저랑 비슷하게 약간 감사합니다. 거실을 네. 보시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같이 또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네. 또 제일 열심히 뭐 미국에서 뭐 FOMC 회의가 열리면 뭐 밤에 예.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그 자료 만들어가지고 막 설명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네. 제가 감동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과찬이시고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예, 이현 교수님 뵈면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느껴지시는 것처럼 그냥 정말 그대로 겸손하세요. 정말 미소 띈 그 표정도 좋으시고 연배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젊어 보이시고 정말 왜 그런지 아마 아실 겁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너무 과찬하시면 정말 이거 계십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시다 표현을 다들 나가시니까 그만해주세요. 네, 이 정도만 일단 하고요. 네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컨텐츠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네. 가장 이 세계 경제의 약한 골이라고 짚어볼 만한 그 나라가 또 중국이고, 중국 경제가 만약에 위태위태해진다, 그럼 또 한국 경제의 직격탄이 될 테니까 네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네,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네. 이현은 교수님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큰 틀에서. 지금 김광석 교수님께서 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약한 골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뭐 약한 골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네. 사실은 전혀 낯설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실 심각하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실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978년도 등소평이 이제 전인대에서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뭐 흑묘 백묘론 해가면서 뭐 개혁 개방 막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실제 이제 시장 개방하고 또 이제 시장 경제를 또 이제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이제 고도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브레이크 정도 걸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느낌까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이제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중국은 더더욱 두 자릿수 성장이 너무 당연했어요. 그러다가 한 7, 8년 전부터 이게 한 자릿수 성장으로 떨어지더니 네. 이제는 지난해 우리
중국이 5.2% 성장했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올해 이제 지금 막 전인대 열리나 양해가 열리지, 양해가. 네. 양해가 열리고 있는데 뭐 5% 성장 목표를 뭐 내세웠다 이러니까 그거를 그 국제적인 어떤 뭐 국제기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거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점점 더 경제 성장 잠재력이 더 떨어질 것 같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라 더 큰 충격이 하나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빠르게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총리가 네. 목표가 5%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네. 목표는 굉장히 챌린징한 네. 그런 어떤 달성 가능하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런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네. 중국 정부가 스스로 5%가 목표다 올해라고 했다는 얘기는 5%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고 그냥 웬만하면 4%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숫자인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IMF의 전망도 4.5% 그렇죠. 정도 되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한 이래로 정말 세계 교역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1위 자리를 유지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이 이렇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 성장을 하다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흐름인 거죠. 그게 또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저랑 뷰가 다른 것 토론이니까 네. 다른 것을 찾으면 벌써 다른 게 나왔나요? 다른 게 나왔습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마치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처럼 네. 성장률이 이제 뭐 14% 정점을 찍고 뭐 10, 8, 7, 6 그리고 작년에 5, 올해 4 그리고 앞으로 3 이렇게 성장률이 3%를 향해 이렇게 저성장에 가깝게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큰 위기를 맞이해서 뭐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중국이 마치 사라지듯이 그런 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었지만 일본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일본이 여전히 GDP로 3위, 4위국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굉장히 큰 선진국적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는 그런 것처럼 뭐 물론 중국이 일본처럼 선진국이 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국의 그 고도 성장이 끝난 것이지 갑자기 우당탕탕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어쩌면 네. 표현의 차이인데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면 예. 그거는 한번 큰 위기가 오는 걸 우리가 보통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래요. 네. 보통 그거보다는 이제 서서 이렇게 이제 네. 성장 잠재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는 어쩌면 이제 선진국으로 이렇게 점점 가면서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죠. 뭐 새로운 뭐 어떤 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뭐 노동력도 뭐 시골에 소위 네. 농어촌 지역에 엄청나게 풍부하게 있다가 그게 이제 도시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산업의 그 어떤 역군이 되었는데 네. 그런 어떤 유휴 노동력도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기술도 그냥 해외에서 그냥 이전해오면 그걸 갖다가 정식 라이센스를 주고 그렇게 사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카피해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도 성장을 하다가 네. 어느 정도 가면 저 스스로 이제 새로운 R&D를 하고 뭐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 만들고 새롭게 이제 생산성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네.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러면 한 번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선진국 중에 한 번도 안 넘어진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한 번씩은 다 있는데 네. 여태까지 아까 제가 78년 이후에 네. 개혁 개방을 하면서 지금 40여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해요. 그거는 뭘 몰라서 그렇다. 특히 이제 중국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여기는 중국 정부가 그야말로 사회주의고 그래서 정말 통제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안 온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우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IMF 위기 터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네.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산업을 끌고 가고 금융을 끌고 가다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 계속 덮다가
퉁 터지는 거거든요.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네. 그냥 앞으로 뭐 특별히 중국은 굉장히 그 유능한 그러한 사회주의 그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니까 도리어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네.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뭐 저도 중국 경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중국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까? 네.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제 교수님은 이제 하드랜딩에 가까운 어떤 뭔가의 큰 위기를 맞이하고서 이렇게 레벨 다운 될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차이인데 저도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위기로 전개될 만한 그 약한 고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약한 고리 중에는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지방정부 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위기라든가 또 디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 이런 몇몇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한번 위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외에 어떤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어떤 위기를 겪을 거라고 이제 교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떤 형태의 위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네. 저는 이미 위기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시작됐다. 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막 갑자기 경제 봉쇄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사실 기업도 많이 문을 닫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 소비자 특히 가게들은 거기에서 뭐 옴짝달싹 못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가 이제 지난해 갑자기 이제 모든 걸 다 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기업들 문 닫았으니까 다시 또 돌아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네. 가게는 가게대로 내가 그 경제 봉쇄 당하면서 정부가 전혀 도움도 안 줬는데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일을 하려고 했어요. 네. 돈을 좀 벌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쓰자 이럴까요? 못 쓰죠. 지금부터 더 저축을 해야지. 또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소위 얘기하는 경제 참가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믿는 그런 어떤 그 정도가 저는 확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네.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부가 무엇을 해도 이게 어쩌면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다. 실제 지금 현재 예. 그 중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부동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중국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시진핑 정부가 이제 시작된 것이 2013년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2년, 13년 그때 이제 막 그 선출되고 13년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했던 게 뭐예요? 중국몽이잖아요. 중국몽. 해가지고 중국이 드디어 중화민국으로서 이제 전 세계에서 부터 속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뭐 그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경제 성장은 굉장히 고도화했는데 사회 양극화 많이 불러오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이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뭐 헌법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3기 연임까지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래야 내세운 게 이제 공동 부유잖아요. 네. 공동 부유를 하겠다고 하면서 한 게 세 가지 정책이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보니까 사회 양극화 불러오는 게 부동산 문제더라. 이 집값이 보니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제 기억에는 한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21년까지 굉장히 한 2배 내지 3배 올랐어요. 다 거기가. 네. 주로 이제 뭐 대도시 중심으로 보면 한 3배 가까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데도 한 2배 이렇게 올랐고 또 한 가지 또 보니까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일부만 거기 가서 고용되어 있고 거기에서 얘들이 보니까 정부의 위상까지도 막 소위 얘기하는 공산당의 그런 권위까지 도전하는 그러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얘도 한번 때려야 되겠다? 또 보니까 이 사회연금 부르는 게 굉장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너무 지나친 사교육이 문제구나. 그래서 사교육도 그래서 온라인 사교육 이런 거 다 플랫폼 다 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꺼지기 시작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위축이 되고 네. 이렇게 됐는데 그 기저에 깔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가 이제 봉쇄 정책을 하면서 기업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되었고 그리고 소비자들 가게가 또 위축되어 가지고 다시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 가지고 소비 활동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수가 살아나기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런데 네. 마침 또 타이밍이 이 미중 간의 본격적인 그러한 패권 경쟁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지난해 그래도 5.2%나 성장했다잖아. 그걸 정말 믿으세요? 저는 약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추계를 하냐면 지방정부부터 이거 다 모아가지고 해요. 올해 지금 5% 성장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방정부부터 해가지고 너희들 얼마 할 거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방정부 성장이에요.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끌어모으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네.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승진도 안 되고 내 자리를 내가 지킬 수도 없는데 네. 그러면 정말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지표 다른 것도 많이 보자면 교통량도 보고 에너지 소비량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뭐냐면 디플레이션 지표예요. 이미 생산자 물가는 이미 1년 넘게 계속 마이너스를 가고 있고 소비자 물가도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 마이너스 왔다 갔다 그렇게 해요. 약간 0% 올랐다 내렸다. 지난번에 0.8%가 마이너스였죠. 가장 최근 자료가.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한번 우리 김광석 교수님 그래도 거시경제학자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전 세계에서 예. 200개 나라가 있는데 예? 예. 5.2% 성장을 했는데 예? 5.2% 성장하면서 디플레이션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역사적 경험으로 없죠. 예.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죠. 역사적 경험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잖아요. 예. 그럼 물가가 틀렸나요? 둘 중에 하나 틀렸다면 당연히 뭐가 틀리겠어요. GDP가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 예. 전혀 억지 주장은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충격에 이미 빠졌다. 네. 이게 마치 1990년에 일본에 버블 꺼지는 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왜 비슷한가 한번 따져볼까요? 그 버블 꺼졌을 때 일본화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 가격 버블이 막 네. 커져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외부적인 그 어떤 그 국제 무역 환경이 굉장히 나한테 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안 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도 나빠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잘 아시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1985년 플라자 협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엔화 가치가 그 당시 제 달러당 244엔인가 그랬는데 이게 130엔까지 한 2년여 동안 쭉 떨어지거든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갑자기 내 수출 상품이 미국 시장에 가가지고 2배가 됐는데 팔릴 수 있어요?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업들이 다 동남아로 나간 거예요. 그때 나가면서 처음 그게 바로 뭐냐면 인터내셔널 프로덕션 무슨 밸류 체인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그때 나온 얘기예요, 닭에.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나가니까 결국 뭐 일본 내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 활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한 얘기 뭐예요? 결국은 정부가 행정부가 결국 여러 가지 뭐 인프라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건설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그때 금리를 막 낮췄잖아요. 네. 그 당시 기억에는 5% 수준이었는데 2.5%까지 막 낮추거든요. 네. 프라자 협정이 이제 그게 1985년 9월에 체결이 되었는데 바로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를 5% 수준이었는데 87년까지 이거를 갖다가 2.5까지 낮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국 집 사고 땅 사고 골프장 회원권 사고 예. 그거 가지고 주식 샀어요. 그게 일반 가게만 그랬나요? 기업들도 다 그랬어요. 그렇죠. 공장 짓나고 해서 사실 공장 짓는 게 아니라 땅 투기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주가도 막 떴죠. 주가도 떠가지고 그때 니케이 지수가 무려 네. 잠깐 2년여 동안에 무려 3배 올랐어요. 네. 네? 그렇게 막 올랐어요. 네. 그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그때 상황이 어땠냐 한번 보시자고 제가 다시 점검을 해보면 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자산 가격 버블이 부동산과 주식에 막 나왔어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의 이러한 당시에 일본이 G2였어요, G2. 그래가지고 미국이 선보겠다고 해가지고 플라자 협정도 했죠. 그 전에 뭐 했냐면 발런트리 엑스포트 레스토레인트라고 해가지고 수출 잘 규제하면서 또 자동차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막 제한을 걸었죠. 또 86년에는 또 반도체 협정까지 해가지고 또 반도체 이거 또 관세 또 때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수출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뭐 버블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90년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8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2.5에서 나중에 6%까지 올려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딱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89년 말까지 막 피크를 치웠다가 90년 들어가면서 툭 터졌어요. 자, 그럼 다시 또 중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중국 인구 고령화부터 볼까요? 인구 고령화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요. 현재 14%예요. 일본이 그 당시 몇 %냐면 12%밖에 안 돼요.
훨씬 더 인구 고령화도 많이 진행되었어요. 실제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총 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고요. 생산 연령 인구는 이미 일찍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 활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다가 자산 가격 법을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이미 부동산 가격이 두세 배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0여 년 동안. 네. 그게 2011년 여름까지 올랐어요. 그게. 2021년 여름까지. 예. 그게 계속 올랐어요. 거기다가 외부적 환경이 지금 어때요? 미국과 중국 간에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막 미국이 중국 때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트럼프가 다시 또 뭐 재선까지 되면 네. 관세를 갖다가 추가로 뭐 60% 때리겠다, 그 이상 때리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예. 과연 중국이 정말 소프트 랜딩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저 혼자 막 아닙니다. 들어가지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거의 100% 공감해요. 전혀 반문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해서 교수님처럼 이제 정말 크라이시스가 올 거다. 이러해서 근데 이미 시작했다고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크라이시스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분이고 이러해서 계속 성장세가 둔화될 거다. 제로 성장화될 거다.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셨던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이 토론 관점에서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중국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거 맞아요. 소비자 신뢰 지수도 2020년 이래로 그냥 급락했다가 L자로 계속 가고 있죠.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만큼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서 보여주는 게 저축액인 것 같아요. 금리를 계속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저축이익이 쌓이는 건 되게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2022년, 23년 동안 금리 인상하면서 그때 저축액이 쌓이는 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저축액이 쌓인다.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면서 소비자가 신뢰하지 않는 행보예요. 그래서 내수 경기가 단시간 안에 회복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인구 고령화나 뭐 인구 감소나 자산 가격 버블이나 미중전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100% 공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계를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도 중국의 통계를 신뢰하지 않아요. 중국의 통계가 맞다, 거짓말이 없다,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역시. 그러나 그 통계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중국 경제를 진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통계고 조작된 통계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그 통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분석하는 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조차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성장률이 높게 올라가는 게 참 사실 어렵죠. 이렇게 디플레이션 구간에 사실상 실질 성장률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성장률을 어쨌든 신뢰하자는 뜻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아니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감안해서 보자는 거예요. 감안해서 보자. 그리고 특히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대안 지표를 봐야 되고 그러나 디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거 5.2%라면 뭐 최소한 좋습니다. 1, 2%포인트 정도는 또 밑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주제 가지고 지난 12월에 그 북경에 있는 중앙재경대에 가서 이걸 중국 교수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세미나를. 거기서도 이거 뭐 영어로 발표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어떤 그 젊은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가 정말 이거 내가 중국 교수죠. 중국 교수. 이거 정말 내가 정말 긍정을 해도 영어로 하는 얘기. 정말 이 이상 더 긍정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 부분도 그러면 공감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굉장히 100% 공감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 GDP 성장률을 작년에 5%, 올해 4%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게 아니라 4%, 3%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가 온다면 저도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위기가 왔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위기의 정의는 어쨌든 역성장하는 거 그리고 성장률의 흐름으로 보면 반드시 V자.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IMF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처럼 아니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역성장을 기록하고 V자로 움푹 패이는 거. 그러니까 5%, 4%, 3%이 성장률이 레벨이 다운돼서 4, 3, 2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V자의 곡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역성장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위기라고 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기는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얘기 먼저 제가 답.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경제를 설명할 때 네. 인체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또 이제 제가 경제학자지만 또 의사라면 어떻게 진단할까 뭐 이런 거예요. 네. 이제 그 현재 중국 상황을 본다면 우리 인간으로 보면 나이가 많이 들고 거기 당뇨병에 걸려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혈압까지 막 높아요. 왜냐면 계속 그 여러 가지 그런 몰핀을 계속 주고 여러 가지 뭐 실제 여러 가지 그 체질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뭐 그동안 건설 투자 이런 쪽에 막 몰빵을 하고 이러면서 네.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지금 당뇨병 정도도 심하고 점점 노화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뭐 이런데 정부가 하는 거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야 이거 한번 때려잡을까 하다가 도리어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면이 있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자 내가 의사예요. 자 지금 그럼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총체적으로 나쁘다고요. 그러면 제가 아직도 그냥 고혈압인데 아직 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으니까 가서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저는 위기라고 그러죠. 당신 지금 위기예요. 술, 담배 당장 끊으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또 한 가지 병은 뭐냐면 그냥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쓰러졌어요.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너무 과로하고 너무 술 많이 먹고 뭐 이러다가. 예? 그게 바로 1997년도 우리 외환위기거든요. 네. 그때 우리 젊었잖아요. 당뇨병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 과욕해서 너무 무리하다가 툭 쓰러진 거예요. 자, 그거는 그러면 위기예요. 그것도 위기죠. 그죠? 예. 그거는 고혈압으로 툭 쓰러진 그런 위기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 떨어져 쓰러진 다음에 제가 뇌졸중 가설해가지고 이건 우리나라는 인간으로 말하면 뇌졸중 걸려있는 거다. 네. 갑자기 툭 쓰러져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 지금 중국 상황은 뇌졸중으로 푹 쓰러지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네. 그런 어떤 당뇨병에 거기다가 노화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체질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다른 합병증이 네. 막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아, 예. 이제 제가 여기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너무 싶은 게 좋습니다. 있는데요. 예. 시청자들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 예. 댓글 중에 보면 야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 나쁜데 왜 중국 얘기를 하냐. 사실은 중국 얘기하다 보면요. 저 묻은 개가 욕하는 것처럼 보여요. 좀 이따 우리 한국 얘기 할 거잖아요. 예.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요. 예. 시청자분들께 중국 얘기하는 이유는 네. 중국 걱정해서가 아니라 한국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네. 무려 우리나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갔고요. 지난해에는 그게 한 5분의 1 밑으로 떨어졌어요. 한 19%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앞으로 좀 더 떨어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옆에 붙어 있고, 적어도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도 경제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게 급속하게 만약에 이게 탈중국을 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디커플링 돼버리면, 우리나라도 더더욱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옆에서 저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유익있게 분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또 주셨고요. 제가 역시 거의 100% 공감하고 있어요. 아, 그럼 대화가 안 되는, 토론이 그러니까 안 되는. 공감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공감의 토론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고요, 저도.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교수님이 먼저 운을 떼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알림을 드린다면, 중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논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가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냥 단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8.5%가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1위 수출 대상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진단하지 않는 것은 그건 방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국을 논하는 것이지 중국 경제가 걱정이 돼서 중국을 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셨어요. 저도 이제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냐. 저도 이제 예를 들면 경기 침체 온다, 역대급 경기 침체 온다라는 표현을 22년 한 10월부터 표현을 했었어요. 왜냐면 2023년
경기 침체는 역대급 경기 침체 맞습니다. 성장률로만 봐도 우리나라 성장률로만 봐도 1.4%니까 그동안에 위기가 4번 정도 있었는데 그 4번을 제외하면 이것은 역대급 경기 침체예요. 다만 제가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가서 했지만 그 유튜버들은 그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역대급 위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독자분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그냥 썸네일만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제가 위기 온다고 위기 온다고 얘기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침체 온다라고 했던 겁니다. 23년에 대해서. 그러면 역시 23년 경제를 침체라고 전망하고 강력한 경기 둔화죠. 라고 보고 진단하는 것과 위기라고 정의하는 것은 또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위기라는 표현을 저의 언어로 표현할 때 가장 쉽게 말씀드릴 때는 한강을 건넙니다. 근데 비가 갑자기 내려요. 그래서 1km를 걸어갔는데 온몸이 다 젖어요. 이건 전 침체에 비유를 합니다. 강력한 경기 둔화죠. 옷이 쫄딱 젖어요. 근데 반대로 해가 쨍쨍인데 한강을 걷다가 실수로 한강물에 빠져요. 이건 위기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프로도 L자형 경기 침체로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있고 V자형 경제 위기로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정말 골마 있다고 표현해 볼까요? 여러 위험 요인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러나 그게 위기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저도 중국 경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24년 전망서에는 꼬꾸라지는 중국 경제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꼬꾸라지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V자형 위기는 괜찮다. 당연하죠. L자형 경기 침체가 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단기를 자꾸 보시니까 아니, 장기적으로도 L자 되면 감사하죠. L자가 되지 않고 얘가 내려간다니까요. 0%를 향해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한없이 둔화되는 현상. 그게 문제라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저도 그게 문제라고 근데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면서요. 저는 위기가 온다는 이유가 위기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죠. 위기는 두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의사예요. 예. 한 사람 툭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사람이에요. 그게 네.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이에요. 위기죠. 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미 나이도 먹고 지금 당뇨병 걸렸는데 합병증까지 막 걸려가지고 네.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언제 쓰러져도 모를 것 같아요. 그거 위기 아니에요. 네. 위기죠. 네. 그게 두 번째 큰 추세선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곧 이제 죽을 것 같다. 노화해서 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합병증 걸려가지고 더 빠르게 내가 쇠약해져가지고 병 걸려 죽는 게 이것도 위기라는 거예요. 네. 위기를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고요. 위기다라고 진단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경제 알겠어요. 위기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알겠어요. 예, 무슨 말씀. 그러나 이렇게 저도 이제 피크 코리아라는 주제를 컨텐츠로 이미 유튜브에도 올렸고 이게 가장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그걸 이제 위기라는 표현으로 그래요, 맞아요. 정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같은 생각인데 같은 생각이에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해를 참- 맞아요. 맞아요.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맞아요. 하고 그런 있는 것 거예요.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걸 위기로 정의하냐, 다른 용어로 정의하냐, 맞아요. 의 차이인 것 예, 같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라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럼 그건 또 위기냐? 그래서 저는 정의를 좀 구분 짓는 걸 좀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저는 중국 경제 여기서 마무리를 한마디 드리는데 또 추가적으로 말씀 주셔서 좋습니다. 중국 경제가 위기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위기가 올까? 를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구체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근에도 LPR 중국의 정책 금리를 또 정말 역대급으로 인하했죠. 0.25%. 예, 그건 역대급 근래 경제에서 그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예, 중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그동안에도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됐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 1년 5개월 6개월 정도 마이너스 행보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년 가까이 마이너스 행보니까 디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한 5개월 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 우려라고 했어요. 제가 정의에 민감하거든요. 1년째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안 되면 디플레이션 우려지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라고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였다, 현실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이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고 계속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또 부채 문제도 있고요. 부채 문제라기보다는 부채 상환 우려죠. 상환 불가능성, 채무 변제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놓였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인하해서 이것을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고 또 디플레이션 위협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또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 내수 경기 회복시키고 부채 변제할 능력을 좀 올려놓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하는 거예요. 현재 전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세계적으로 긴축 행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만 나홀로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더 극단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중국 경제가 지금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정의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유동성 함정, 아무리 유동성 정책을 확장적으로 해도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극단적으로 통화 정책까지 더 이상 이제 총알이 없어질 만큼까지 가동을 다 했는데 여기서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여기서 부동산 경기가 플러스로 반등하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크라이시스로 갈 수 있다. 그냥 지금의 성장률 레벨 뭐 한 3, 4%대 4%가 아니라 3%라고 가정하더라도 통계 조작 가능성을 고려해서 3%라고 가정해도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성장세로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다면 특히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또 하나가 다시 도산하게 되거나 대규모 인수합병 절차가 있거나 하게 되면 또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냐 낮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왜냐하면 통제 가능한 영역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경제가 계속 꼬꾸라지고 있다. 근데 계속 꼬꾸라지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보고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외부적인 여건이 녹록치 않아요. 네. 아까 제가 미중 패권 경쟁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사실 꼬꾸라진 게 내부적으로 사실 인구 고령화 그 당시에 거기는 12%밖에 안 됐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그보다는 그 외부적 팩тор이 컸던 거예요. 85년 그 프라자 협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막 풀어대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자산 가격 버블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터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중국 내부적 상황도 녹록치 않아요. 일단 뭐 중국의 그 사회주의 일당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도 그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면서 네.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저는 중국이 미국한테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저는 그 근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뭐 사람들 생각을 또 이래요. 아 그래도 말이야 그 뭐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계속 아까 통제 잘해서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뭘 통제하는데 또 하면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진짜 안 됐나요? 자본시장은 개방이 돼 있죠, 그래도. 많이 돼 있지 않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아직도 환율도 아직도 상당히 그렇죠.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거기 뭐 무슨 성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거기 국내에 있는 주식시장 이런 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 외국인이 가서 투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네. 홍콩. 예. 홍콩으로 가서 다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거기서 상장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사실 자본 조달도 하고 다 해요. 물론 직접 뭐 뉴욕 시장으로 가서도 하고 하지만 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미국 아니 중국의 어떤 자본의 어떤 흐름의 자유화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항생 인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중국의 그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홍콩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뭐 지금 다른 나라 다 날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에요. 네. 내가 백악관의 내 경제 참모예요. 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뭘 때리겠어요? 저는 홍콩 때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지금 뭐 가능성이 여태까지 한 거는 뭐였어요? 네. 기술 때렸고요. 그리고 무역으로 때렸어요. 네. 여태까지 안 때린 게 남은 게 이 소위 자본이에요, 자본. 네. 근데 지금 난 때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데가 바로 저는 직접 본토로는 못 가지만 홍콩을 때리면 자연스럽게 다 같이 간다, 이게.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30-40%다 빠졌는데 네. 이게 진짜 그것만 빠졌어요? 홍콩 거기 보안법 하면서 사람들도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 빠지고 부동산 시장 빠지고 그래 경제가 다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홍콩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무슨 센터 여기서 지금 벗어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중국이 예전처럼 그렇게 고도성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을 거다. 나빠질 거다. 그래서 이미 저는 위기에 이미 들어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홍콩을 때린다라는 말씀이 이제 자본 시장을 때린다. 이제 쉽게 그쪽 얘기하면 크게 말하면 금융 시장을 때린다라는 그런 거죠. 컨셉이신 거죠. 마치 이제 그 1997년 그 굉장히 강력하죠. 97년 어떻게 했어요? 사실 뭐 직접 안 해도 돼요. 예. 사실은 뭐 미국이 전 세계에 사실 돈줄을 다 쥐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투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그 돈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방법 잘 아시는 것처럼 네. 홍콩 달러는 페그예요, 페그. 네. 고정환율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풍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 97년 외환위기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환율을 지키겠다. 그때 뭐라고 했냐, 김영삼 정부 때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가 높은 고평가되는 것이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게 우리 기업들의 뭐 체질을 강화한다. 이러다 푹 터졌어요. 그때는 우리는 소위 그 완전히 뭐 고정환율 제도는 아니지만 관리환율 제도라고 해가지고 거의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홍콩은 완전히 고정환율 제도고요. 중국도 약간 관리환율 제도, 이제 바스켓 제도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상태가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차라리 그냥 네. 매 맞을 때 조금씩 맞는 게 낫지 계속 버티다 한꺼번에 풍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또 사회주의권, 특히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일당 독재라든가 그런 강력한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경제가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푹 터진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하는 말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될 소지가 좀 많아진 지점이고, 특히 미 대선 결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더 센 카드를 갖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림을 많이 그리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트럼프 일기 때 소위 관세 전쟁이 주요한 전쟁이었다면, 또 바이든 정부 때 주요한 미중 패권 전쟁이 기술 패권 전쟁이 주요한 전쟁이었다면, 그 다음 바이든 2기가 되든 트럼프 2기가 되든 그 다음 전쟁은 금융 자체를 통제하는 그런 어떤 전쟁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가벼운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러시아를 통제하려고 스위프트망에서 배제시킨다든가 이런 움직임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때리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중국에 추가적으로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강한 전쟁이 되겠네요. 그죠? 실제 뭐 본토로 지금 직접 투자 말씀하셨지만 직접 투자가 지난 한 2년여 동안 이게 거의 한 20% 수준 밑으로 쭉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는 뭐 외국에 있는 그 투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는데 네. 사실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네. 그 기왕이면 한국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한국이 지금 중국하고 동조화되니까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동조화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한국 얘기하죠. 한국 얘기 할 게 더 많은데 지금 중국에 그래요?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한국 얘기를 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거 봐요. 내가 그러니까 한국 얘기 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다음에 한번 교수님 다시 모셔서 한국 얘기를 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뭐 질문지를 계속 적기만 했어요. 그냥 무질문지로 그냥 난상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너무 흥미진진하고 다양한 뷰를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도 도움이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중국과 동조화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동조화가 아니라 사실은 네. 우리가 더 상황이 나빠요. 상황이 더 나쁘다. 우선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일본화 위기다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 일본화 위기 얘기할 때 네.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일본화 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보면 두 나라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중국 이렇게 흉볼 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네. 우리가 정말 똥 묻은 개고 예. 그쪽이 겨우 묻었다고 그러나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다. 우선 네.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 고령화예요. 네. 인구 고령화가 중국은 14%라고 했잖아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는 지금 18%가 넘었어요. 네. 19% 정도 지금 육박했을 19%. 거고 지난해에. 예. 아마 내년에 20% 정도 될 거예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무려 우리 그 합계 출산율이 0.7% 수준에 지금 와 있어요. 지난해 뭐 0.7이라고 하는데 네. 올해는 한 틀림없이 0.6% 수준을 갈 거고 이거는 역사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이런 때가 있었을까 적어도 네. 역사상 예. 선사시대 빼고 이런 상황 정말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인구 고령화 너무 빨리 진행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소위 성장 그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구 네. 고령화 되면 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로 자산시장의 버블. 우리 부동산 시장 한번 보세요. 거기는 중국은 2016년부터 그게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딱 1년 늦게 하더라고요. 2017년부터 이게 뜨기 시작해가지고요. 서울 강남 기준으로 하면 3배 올랐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랐냐면 2022년 여름까지 올랐어요. 중국은 2021년 여름까지 올랐고 또 1년 늦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똑같아요. 자산시장 버블이 막 올랐어요.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요. 가계부채가 그래서 뭐 GDP 대비 105%라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나라만 있는 그 사규금, 예? 네. 소위 얘기하는 전세자금 이것까지 포함하면 이거 전세자금이야말로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거잖아요. 네. 내 집을 갖다가 내가 담보로 해서 예. 내가 임대인이면 임차인한테 돈을 내가 10억이든 이렇게 5억이든 빌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막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예. 갚지 못해요. 그것까지 뭐 그렇게 뭐 역전세까지 아니어도 뭐 깡통전세, 역전세 뭐 두 가지 뭐 어떤 경우든 간에 나중에 못 갚는 상황이 딱 돼버리면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터진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자영업자 같은 조그만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세기업들이. 이 사람들이 빌린 돈도 대부분 상당 부분은 또 이게 가계대출이에요. 네. 이것까지는 GDP 대비 한 200% 되는데 네. 전 세계 유례 없어요. 예. 중국은 그래봤자 한 60% 남짓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아미르 수피 같은 우리 뭐 빚으로 지은 집이라고 한국에 그 책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난해에 NBER 워킹 페이퍼로 NBER 하면 전 세계 우리 경제학자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만 치를 수 있는 그런 워킹 페이퍼 그 저널인데 저널까지 거기 워킹 페이퍼인데 뭘 했느냐면 중국 경제하고 한국 경제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느냐?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했다. 왜 증가해요? 결국은 이 집값이 올라갈 때 같이 돈 빌려 레버리지 해가지고 그게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근데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이 아미르 수피 교수는 중국을 걱정하는 듯 했지만 중국은 그래봤자 가계부채 비율이 60% 남짓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국제 비교를 해도 100%가 넘었고 거기다가 그 소위 얘기하는 전세까지 포함하면 150% 이상이고 거기다 자영업자까지 하면 그 이상 또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더 위험한 상태다. 그 세 번째가 뭐였죠? 국제 무역 정세. 이게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중국보다도 더 무역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 국내 시장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뭐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원제처럼 외국에서 자원 사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우수한 인재가 우수한 제품 만들어가지고 해외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달러 벌어들여가지고 다시 또 더 좋은 그러한 원자재 그리고 또 중간재 그리고 기술까지 도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한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제는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탈세계화는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중 패권 경쟁이 딱 시작되니까 우리나라 중간에 딱 껴가지고 우리는 점점 더 무역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실제 무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 비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소위 얘기하는 수출하는 그 비중이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GDP 대비로도 보면 한때는 53%까지 됐다가 지금 40%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쁘다. 더 나쁘죠. 인구 고령화 나쁘죠. 가계부채 그거 집값 올린 것도 더 나쁘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지금 그 패권 경쟁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래 내부적으로 꽁꽁 해가지고 잘 해보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내수 마치 중심으로. 북한처럼 예. 우리는 내수 중심이 안 된다니까요. 네. 어떻게 할 거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한국 경제가 오히려 중국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중국이 어려워지면 또 한국은 또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또 어렵고요. 여기 세 가지, 네 가지 꼽으셨는데 이 중에 또 하나가 또 중국 거기 쓰러지면 이제 또 같이 쓰러지는 넘어가고 거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좀 더 해야 되는데. 예, 맞아요. 제가 다음에 네네. 다시 모셔서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이런 이야기로 한국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편을 또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일단 조회수가 나오면. 토론을 지향하니까 조회수 상관없이 갑니다. 저는. 아, 알겠습니다. 토론을 농담입니다. 지향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드린다면, 지금 그 고령화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나라죠. 그리고 고령화율 자체를 중국과 절대 비교해도 그냥 한 6%포인트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령화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2025년이 되면, 이제 당장 내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24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를 짐친하고 있어요. 근데 25년이 되면 정의상 초고령 사회가 돼요. 그리고 이게 25년 고령화율 추계한 게 2022년에 합계 출산율을 가정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가정부터가 더 깨졌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통계가 지금 안 나올 뿐이죠. 그래서 이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고, 교수님이 쓰신 예정된 미래 책 관심 있으신 분, 또 제사의 길 연구소 대표님으로서 활약하시는 그 활약상, 또 여러분 관심 있어 하실 이현훈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들러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다음에 이어질 두 번째 토론을 좀 기대하시면서 여기서 토론 1편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